네, 반갑습니다. 저 여운승이라고 하고요. 방금 시간에 소개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예술 창작이라는 주제로 제가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오늘의 주제는 예술과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술과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고, 예술과 과학 기술에 대한 얘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과학기술 또한 예술의 발전이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면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 오늘 강연의 시작은 그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알망 투르소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정확히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우리에게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악보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고 또 다른 악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 악보들을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여기에 지금 두 개의 서로 다른 악보가 있습니다. 이 두 악보를 보시면 두 곡은 물론 서로 다른 곡이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만 가장 크게 보면 어떤 차이점들이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요 곡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물론 치기는 썩 쉬운 곡은 아닙니다만 이 뒤에 곡하고 비교했을 때, 혹은 앞에 곡과 이 뒤에 곡을 비교하면, 뒤에 곡을 보시면은 앞에 곡에는 나오지 않은 기호들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뭐 알파벳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막대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런 부등호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 이상이 공대생이 바라보는 악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강약의 조절을 하라는 거죠. 살살 치라든지 세게 치라든지, 혹은 점점 더 약하게 치라든지, 크레센도 같은 기호들이 들어가서 강약을 조절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 밑에 있는 이 표시는 페달을 밟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한 마디 동안 페달을 밟고 있다가 마디가 끝날 때 페달을 떼라는 거죠. 앞에 악보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보는 음악을 좀 잘 모르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악보이고, 이 악보는 굉장히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만든 악보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보는 분명히 음악을 잘 아는 분이 만든 거죠. 쇼팽의 곡입니다. 이 앞에 악보는 무려 바흐의 곡입니다. 소위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죠. 어쨌든 그 바흐가 과연 음악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단순한 악보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쓰인 악기가 기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바흐의 경우에는 합시코드라고 하는 악기를 썼는데, 건반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합시코드는 강약의 조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건반을 세게 치든 살살 치든 나오는 음의 크기는 똑같은 거죠,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강약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악보에서 강하게 치라, 약하게 치라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가장 맞춰서 좋은 음악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피아노이고요. 쇼팽의 경우에는 지금의 피아노와 크게 다르지 않은 피아노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페달이라든지 아니면 강약에 대한 기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악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악기는 결국은 당대에 가지고 있는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하고 예술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체나 도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림을 그리려면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캔버스, 그 다음에 오일, 그 유화, 이제 그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붓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도구나 매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음악을 녹음하려면은 이제 뭐 테이프라든지 아니면은 LP 레코드라든지 혹은 뭐 MP3 파일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고요. 그런 매체나 도구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에 의해서 발달이 되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예술은 매체를 필요로 하고 매체는 과학과 기술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매체와 도구를 연결고리로 해서
예술과 과학기술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의 발전이 예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이 예술에 영향을 준다는 건 알겠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중에서 특히 컴퓨터가 예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거의 못하는 일이 없죠. 요즘은 우리가 거의 모든 일을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론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도 일종의 컴퓨터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인터페이스가 다른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컴퓨터로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거에 예술도 결코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일 혹은 그림을 만드는 일 여러 가지를 다 컴퓨터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물론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령 그림을 그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캔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하는 과정에는 컴퓨터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디지털 매체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예술 활동 혹은 뭔가 우리가 그 예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예 중에 하나는 이런 사진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사진을 편집하는 것도 있겠고요.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음악을 만드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프로그램은 특정 프로그램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보시면은 화면에 여러 트랙들이 녹음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악기들이 함께 녹음되어 있는 것들을 동시에 편집을 하면서 어떤 악기의 볼륨을 줄이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에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늘 해오던 일을 컴퓨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살짝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그림,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 많이 비슷한가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완전히 똑같지도 않습니다. 뭔가 약간 살짝 달라 보이는데 왼편에 보시는 그림은 사실은 몬드리안의 그림입니다. Composition with Lines라고 해서 선을 활용한 구도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목의 그림이고요. 요 Composition with Lines라고 하는 그림이 191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오른편의 그림은 그러면 혹시 누가 그렸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그렇죠. 예, 오늘 지금 말씀드린 주제를 본다면 컴퓨터가 그렸을 게 거의 확실하고 맞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 벨 연구소, 벨랩이라고 흔히 말하던 AT&T 전화회사에서 만든 연구소였죠. 그 벨랩이 제 생각에는 인류의 과학 문명 발전에 혹은 예술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대부분 보면은 벨랩은 이제 전화 기술을 연구하는 곳인데 벨랩에서 하라는 전화 기술 연구를 안 하고 딴 일을 하신 분들이 인류 역사 발전에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전공을 하시다가 공부는 접어두고 다른 일을 하실 때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인류 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건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자 벨랩에 근무하던 마이클 놀이라는 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몬드리안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림이 오른편에 있는 저 그림이고요. 그 결과로 무려 1966년에 The Psychological Record라고 하는 저널에 이 논문을 싣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몇 편의 논문을 1960년대에 이미 싣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Human or Machine이라고 해서 이제 몬드리안의 Composition with Lines라고 하는 그림과 컴퓨터가 만든 비슷한 그림에 대한 주관적인 비교가 이제 논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이클 놀이라고 하는 분이 60년대에 상당히 재미있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요런 그림들 지금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유치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혹은 이제 만약에 이런 컴퓨터 그래픽스나 디자인 수업을 한다면은 학기 중에 과제 하나 정도의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셈인데 당시로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일단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던 시절에 나온 그림인데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당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배척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예술이냐? 어떻게 컴퓨터가 그린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평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이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생성한 그림을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트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죠. 막상 우리가 예술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알지만 예술을 명확하게 정의해보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예술을 정의한 여러 가지 그 예 중에 이 웹스터 뉴월드 딕셔너리 1984년 판에는 휴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창의성을 예술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는 창의적인 작업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한 작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 작품은 컴퓨터가 만든 거죠. 그럼 여기서 따져볼 것은 첫 번째로 정말로 앞의 작품을 컴퓨터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서 그림을 만들었다면 그 결과물은 사람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컴퓨터가 만든 걸까요? 라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화가가 붓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은 붓이 그림을 그린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그림을 그린 걸까요? 라는 질문과 비슷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철저하게 컴퓨터를 도구로 판단을 하고 기존의 페인트 브러쉬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접근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컴퓨터가 조금 다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보신 이 그림에서 이런 곡선들의 어떤 그 구부러진 정도 같은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만든 게 아니라 만약에 혹시라도 컴퓨터에게 네가 알아서 만들어 봐라 라는 명령을 줬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일정 정도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여전히 이 컴퓨터를 우리가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붓과 같은 존재로 볼 수 있겠는가 라는 종류의 의문들이 따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복잡해지기도 하면서 재밌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을 만든 행위, 아마도 프로그래밍이었을 텐데요. 당시에는 물론 지금처럼 이제 터미널에 이렇게 치는 방식이 아니라 펀치카드라고 하는 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그걸 읽고 밤새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결과를 확인하는 식이었을 겁니다. 매우 불편했겠죠. 어쨌든 그런 행위가 프로그래밍 행위를 역시 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몇 단계로 이 질문이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 결과물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저 결과물은 컴퓨터의 작품인지 아니면 사람의 작품인지, 그 다음에 어느 경우든 간에 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프로그래밍 코딩 행위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이렇게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것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고 컴퓨터는 도구다라는 이제 그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1960년대만 해도 저 그림들을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갤러리에 전시하기도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고 어찌 보면 너그러워진 거죠. 이런 얘기를 일단 전제로 넣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공지능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고 동작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싶지 않아도 신문에서 매번 등장을 하죠. 딥러닝이라는 표현 아마 안 들어보신 분들 없을 겁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딥러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루에도 한 3-4번씩 듣는 거의 그런 수준에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건 몇 가지만 추려본다면, 그 두 가지만 본다면요. 그 아마도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요 일이 있었을 때
몇 학년이었을지 혹은 학교를 가기 전이었을지 혹은 태어나셨을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만 1997년입니다. 요 장면이 게리 카스파로프라고 하는 세계 체스 챔피언이 있었는데 IBM에서 만든 딥블루라고 하는 컴퓨터가 최초로 인간 세계 챔피언을 이긴 해죠. 사실은 1996년 요 한 해 전에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종합 전적으로는 카스파로프가 이겼지만 딥블루가 한 게임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97년에 종합 전적에서 딥블루가 이기고 카스파로프가 졌습니다. 이때 굉장히 충격이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에게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른 사람들은 저거는 체스니까 그랬지 바둑 같으면 어림도 없다. 영원히 사람들이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2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작년에 있었던 대국이고요. 이거는 그나마 올해는 중국의 커제하고 붙어서 알파고가 3승 전승을 했고 이제 바둑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들어온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은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인간과의 경쟁은 의미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음악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제가 세 곡의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이미 답은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세 곡을 들려드리고 작곡가가 누구인지를 맞춰보시는 건데 이미 답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악을 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곡이 하나 있고요. 작곡가가 누구인지를 별개로 하고 어떤 작곡가의 음악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작곡가가 있나요? 역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드리자면 바흐의 음악하고 굉장히 비슷한 바로 그 음악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다음에 이 노래는 뭔가 시작부터 약간 그 월광 소나타의 일부를 그 표절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곡입니다. 역시 베토벤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곡이고 끝까지 베토벤이 작곡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도로 늘어지는 음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낭만파 피아노 음악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유주얼 서스펙트들이 몇 명 있죠. 뭐 브람스, 뭐 슈만, 뭐 등등. 여기는 이제 마침 쇼팽의 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진 않고 사실은 지금 들려드린 세 곡은 모두 컴퓨터가 만든 곡들입니다. 근데 컴퓨터가 그냥 만든 건 아니고요. 미국의 데이비드 코프라고 하는 작곡가 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이신데 이분이 기존의 바흐의 노래들, 그 다음에 쇼팽의 노래들, 베토벤의 노래들을 전부 모아서 컴퓨터에게 자료를 던져주고 이 곡들을 네가 분석해가지고 너가 만약에 바흐라면 어떤 곡을 쓸지 새로운 곡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해서 만들어진 곡들입니다. 예, 제법 그럴싸하죠. 자, 이 작업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이 작업이 나온 게 언제쯤일까요? 지금 인공지능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사실은 20년 전입니다. 이게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이런 시도들이 있었고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데이비드 코프 같은 분은 심지어 말러의 곡들을 분석한 다음에 말러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는 오페라까지도 만들기도 했었죠.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따라오겠죠. 만약에 바흐의 곡을 다 분석해서 만든 곡이라면은 그것은 과연 누구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만든 곡인데 컴퓨터가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컴퓨터가 온전히 다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한계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요 때까지 보면은 기존의 어떤 자료가 없이는 컴퓨터가 뭐를 새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으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자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컴퓨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새 노래를 만드는 것은 썩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주의하실 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갑자기 확 다가왔습니다만 사실은 이와 비슷한 일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오늘의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히 다른 양상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비 코프의 작품은 기존에 있는 곡들을 분석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을 만든다는 것, 작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만드는 작곡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아마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위대한 작곡가가 된다는 것은 기존의 법칙을 깨고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그게 다른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새로운 사조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진짜 혁신가이고 위대한 분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음악, 소위 말하는 죽은 백인들의 음악이라고 하죠. 그 1800년대, 1700년대, 800년대 사이에 서양 문명권에 살았던 작곡가들이 만든 음악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크게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들을 어떻게 수직 방향으로 쌓는가, 동시에 음들이 들릴 때 그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것이 소위 말하는 화성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음이 하나 등장을 한 다음에 다음 음들이 어떻게 따라와야지 멋진 음악이 되고 좋은 음악이 되는가, 어떤 규칙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카운터 포인트, 대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음대에서 작곡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되겠죠. 화성학하고 대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느냐 절대 아니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근간이 되는 법칙이고 이 두 가지에 그 다음에는 작곡가의 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더해져 가지고 독특한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창의적인 작업이긴 합니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구도가 존재하고요.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느 경우든지 창의적인 것은 새로운 시도입니다만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법칙이 있고요. 그 위에 조금의 변형과 조금의 개성이 더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예술 창작의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곡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작곡은 일정한 질서에 따라 음을 조합하고 음악 작품을 창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작곡가의 창의성이나 개성이 조금 더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것들은 새로운 곡을 만드는 이런 작곡이라는 작업은 과연 온전히 창의적인 작업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창의적인데 하지만 원래 어떤 법칙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과정을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과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계가 창의적인 작업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어찌 보면 인공지능의 예술 적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창의적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계가 창의적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창의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근본적인 고민이 될 거고요. 결국 우리의 모든 고민은 그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다른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거를 소개를 드리기 시작을 할게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예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만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인간이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데 500개의 선을 그려야 되는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500줄의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컴퓨터한테 한 줄마다 하나씩 일일이 이걸 다 그려라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딱 프로그램을 짜놓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알아서 그것을 그려주는 그런 이제 느낌인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 휴먼 인터벤션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작품을 만들거나 구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활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있는 규칙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기존에 있는 사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기존 작곡가들이 만든 곡들을 분석해서 어떤 작곡가의 특징을 가져오고 그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까 나왔던 질문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렇게 해서 컴퓨터가 만든 음악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것은 과연 누구의 작품인가? 컴퓨터의 작품인가? 아니면 사람의 작품인가? 저런 작품을 만든 행위는 프로그래밍이겠죠. 아마도 예술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좀 심오한 질문 하나가 이겁니다. 창의적인 작업을 컴퓨터로 구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사실은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창의적인 존재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인간의 문제지만 이제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많은 편익을 얻고 싶어하고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하긴 하지만 컴퓨터가 어느 이상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대에 저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얼룩말에 탈을 뒤집어 쓴 뭔가 그 이상한 물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커버고 저 안에는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터가 들어 있고 이 컴퓨터의 이름은 이아무스라고 합니다. IAMUS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만든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는 그 만든 분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여기 잠깐 나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컴퓨터 공학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곡 제목이 심지어 헬로 월드입니다. 그 코딩할 때 가장 처음 배우는 코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가짐으로 혹은 정신 상태로 이 곡을 만들었는지 대략 짐작이 되시겠죠. 이분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기존에 아무런 입력이 없이 어떤 작곡가의 어떤 곡도 넣어주지 않고 그야말로 곡 만들어봐라고 한마디만 던져주면 완전히 전에 없던 새로운 곡을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컴퓨터로 뭔가 예술 작품을 구현할 때 기존의 작업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그 전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존에 어떠한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미 우리는 지금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 음악 자체는 그 현대 음악이라서 기존의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듣던 음악과는 조금 다르죠. 어쨌거나 이 음악을 작곡가들에게 들려주고 누가 만들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다 누구도 이 음악을 컴퓨터가 만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튜링 테스트죠. 그러니까 그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어떤 결과물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게 컴퓨터의 결과물일지 사람의 결과물일지를 물어봐서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는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거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 컴퓨터가 거의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단계를 이미 통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마림바를 치는 로봇입니다. 팔이 4개 달려 있고 저 팔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림바를 칩니다. 팔이 4개 로봇인데 기왕에 팔을 한 250개쯤 달지 왜 4개를 달았냐라고 하신다면은 일반적으로 마림바 연주자들이 연주를 할 때 한 손에 2개씩 스틱을 잡고 4개로 연주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정해서 만든 거고요. 이 마림바 로봇은 조지아텍에서 만든 로봇인데 이 로봇은 저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저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이름부터 일단 그 딥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딥 러닝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느낌이 오실 거고요. 이 로봇은 자기가 스스로 연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임프로바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곡들, 클래식 음악부터 팝 음악까지 그야말로 바흐부터 레이디 가가까지를 다 넣어주고 5,000곡이었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곡을 넣어주고 그 곡들을 다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출을 해가지고 연주를 한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딥러닝의 이제 그 사례인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데이비 코프의 작품에서 봤던 것처럼 기계에게 뭔가 자료를 주고 거기에서 어떤 특징을 뽑아내게 하는 것은 이미 90년대부터 사람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 됐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딥러닝이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은 공포감을 자아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나 효율이 좋고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수준의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딥러닝의 매력을 느끼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조금 전에 보셨던 바로 그 로봇이 이제 실제로 무대에서 사람들하고 실시간으로 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곧장 그 연주를 하는, 마치 사람하고 즉흥 연주하는 것처럼 로봇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심지어 저 로봇이 좌우를 흘끼흘끼 쳐다보기까지 하면서, 사실 왜 저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개 돌리는 것만 좀 안 해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돌리고 있으니 저건 제가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그런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알고리즘이 더 발달돼 가지고 아무런 데이터 없이 작곡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스타일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기존의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는데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존에 누구도 갖지 못했던 스타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컴퓨터가 10사람, 20사람의 스타일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 알파고가 예를 들면 뭐 바둑을 이세돌과 대국을 하기 위해서 몇십만 번 대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인류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학습량을 가지게 된 게 이제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재밌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음악은 아니고 그림 쪽에 관련된 건데요. 그 The Next Rembrandt라고 하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제 역시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을 하는 건데, 렘브란트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을 분석을 하는데 한 300 몇십 점 정도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숫자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은, 그림을 분석할 때 얼마나 디테일까지 다 세부적인 것까지 분석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림을 분석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구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했을 뿐 아니라 붓의 터치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유화를 그리면은 입체감이 있잖아요. 그 물감이 더 칠해진 부분도 있고 덜 칠해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높낮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의 입체감까지도 전부 다 3D 스캔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모두 다 보시는 것처럼 입체 맵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림의 등고선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3D 프린터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차원 평면에서 구도가 비슷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치는 텍스처까지 완벽하게 똑같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역시 결과는 마치 렘브란트가 그렸을 법한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가장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요 밑에 링크를 가보면 이제 웹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웹은 제가 지금 열진 않겠습니다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위아래 그림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위아래로 둘이 있고 오른쪽에도 위아래로 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뭔가 비슷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사실은 요 위에 그림 보시면은 요 아래 그림에서 요 부분을 잘라서 확대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오른편에도 보시면 여기 어디엔가 있는 부분이 저 위에 확대가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 뭐냐면은요, 2달 전에 발표된 결과인데, 구글에서 이 아래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그림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를 여행을 다니면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그림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찍은 그림은 이상하죠. 사진이죠, 그냥. 예. 세상에 사진을 찍은 그림은 없죠. 근데 어쨌든 그 사진, 파노라마 사진들인데, 구글에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한 일은 뭐냐면, 이 파노라마를 주고 컴퓨터한테, 파노라마는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일 텐데, 거기서 네가 봤을 때 가장 구도가 좋은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곳이 어디냐, 네가 골라가지고 그거를 일반적인 뭐 4:3 사이즈로 맞춰서 꺼내봐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색상을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필터 거는 거죠. 여러분들 저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시면은 필터 걸어서 이제 그 뭐 점도 사라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을 컴퓨터가 알아서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사람들에게 줬더니 가장 인류의 사진사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중간급 이상의 사진사가 찍은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얻었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좀 섬뜩해지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프레임이 짜인다면은 우리는 사람이 창작을 하고 컴퓨터는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이 단계부터는 사실은 컴퓨터가 창작을 하고 사람은 나가서 데이터를 구해오는 단순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약간 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패러다임과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컴퓨터를 도구로 써서 창작을 하는 것이냐가 아니라, 컴퓨터가 우리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과연 기계의 지시를 따르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이냐, 없던 일이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운전할 때 우리는 늘 기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죠. 그 이제 뭐 이 아저씨들 사이에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저 남자는 무조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특히 3명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마 아시나요?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아무런 거부감 없이 운전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혹시 내가 얘가 시키는 대로 갔다가 얘가 혹시 나를 뭐 어디 절벽으로 끌고 가지,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컴퓨터가 음악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얘를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얘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확히 그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 설마 컴퓨터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컴퓨터는 결국은 안 된다. 왜냐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예술 창작을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는 꼭 그런 일을 하는데 감정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과연 있습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과연 감정이 언제까지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잠깐 보자면요. 시간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모든 발명과 마찬가지로 많은 비판을 이끌어오고 있다. 이게 예술에 굉장히 큰 위기감을 주는 게 아니냐, 위협을 주는 게 아니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고유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태돼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약간 함정이 있는데요. 요 글은 사실은 원래는 저게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사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857년에 프랑스의 시인인 고티에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에 대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사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찍는 기계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두려움과 공포감이 엄청났던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별로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사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역사를 보자면은 새로운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새롭게 어떤 등장한 도구가 나왔다든지 매체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대체로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수용하거나 그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술 창작에 적극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거부하거나, 나는 저런 거 절대 쓰지 않겠다,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디 가서 누가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데모하고 불태우고 뭐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뭘 한다, 나는 상관없어, 그러고 이제 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형태, 피아노가 아니면 기타를 치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크게 보면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상황은 더 이상 거부하거나 무시하기에는 이제 판이 너무 커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이런 이제까지 없던 능력을 가진 인간과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진 존재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새로운 예술 장르나 표현 기법으로 이걸 수용을 할 수가 있겠고 우리는 그에 적응해서 새롭게 변화된 생태계를 창조할 수도 있겠으나 부정적으로 보자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면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경쟁에서 도태되고 창작자로서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작곡을 한다고 하면은 사흘밤 굉장히 고민하고 밤새면서 멋진 곡을 하나 썼는데 그 사이 컴퓨터는 그 사흘 동안에 5만 곡을 썼다. 이러면은 들어보니까 뭐 비슷하다.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에서 거기네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실제 이게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강점 중에 하나는 곡을 만들 때도 컴퓨터는 표절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곡들을 분석해서 그것과 겹치지 않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 거죠. 이런 고민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념처럼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저작권 문제입니다. 그 혹시 이 사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원숭이 사진이죠. 이게 좀 그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 사는 굉장히 희귀한, 그러니까 그 보호받는 멸종 위기에 있던 종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인데 이 사진이 뭐 그리 재밌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사진입니다. 그 시작부터 재밌습니다. 일단 요 뭔가 팔의 각도가 예사롭지 않죠. 예, 여러분들 이 저 셀카 찍을 때 셀피 찍을 때 잡는 각도 진짜로 이 사진은 원숭이가 셀피를 찍은 겁니다. 셀카를 찍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사진 작가가 그 저 데이브 슬레이터라고 하는 영국의 사진 작가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잠깐 카메라를 숲에 놔둔 사이에 원숭이가 와가지고 자신의 셀카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나왔고 이게 당시에 그래서 그 뭐 텔레그래프나 아니면 여러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재미있는 사례로 그러니까 그 해외 토픽 뭐 이런 걸로 나오는 거죠. 2011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는 일은 이 다음부터 벌어지는데 2013년에 이 사진을 위키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자료 공유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저 멸종 위기에 있는 원숭이의 사진으로 이 사진을 가져다가 씁니다. 예. 딴 얘기지만 참 표정은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예. 어쨌든 저 사진을 가져다 쓰는데 2013년의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진을 원래 찍었던 슬레이터라고 하는 작가가 위키미디어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건 내 사진이다. 내 카메라에 찍혀 있는 건데 왜 그거를 니들이 함부로 쓰느냐. 그러니까 저작권의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키미디어는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찍은 게 아니라 원숭이가 찍은 거지 않느냐. 너는 저작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피타라고 하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원숭이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니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송으로 번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그렇게 되면서 피타에서 했던 말은 놀랍게도 이분들의 슬로건은 Animals are not for ours라고, not ours라고 돼 있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은 원숭이를 우리가 보호할 텐데 저작권은 원숭이가 가져야 된다. 다만 원숭이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돈을 갖겠다라는 기적의 논리를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일단은 미국 법원에서 저 슬레이터의 저작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작권의 기본 전제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정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만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청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찍은 것은 원숭이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혹자는 물론 아까 저 사진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이 사진이죠. 예, 이 사진이요. 예, 기뻐하는 모습이 오른쪽에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2주 전쯤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슬레이터라는 사진 작가가 저작권을 가지는데 그 중에 25%를 수익금의 25%를 이 동물 보호에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본 이유는 서로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질문이 곧 우리에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던져지게 될 겁니다. 인공지능은 원숭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지금의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인공지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의 창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되 인공지능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수십 곡, 수백 곡, 수천 곡, 수만 곡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보호할 수는 없고 인공지능의 결과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익을 올린 중요한 것들만 보호를 하자라는 정도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는 아직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결론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술 창작의 패러다임은 급격히 앞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이 변해왔고요. 앞으로도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이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인공지능을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고요. 무시하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상수라고 한다면 조만간 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창작이나 창의성 아니면 예술의 개념 자체를 한번 새롭게 조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해 봐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와중에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뭐 단순히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 지금 당장 저 붓을 던지고 코딩을 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는지는 적어도 알아두는 것은 내가 작품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창작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창작자로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알아봐야겠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새로운 예술 장르의 등장 같은 거는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혹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 급격하게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21세기 혹은 그 이후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다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걸 믿어본다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길을 찾아가겠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늘 해왔던 것처럼 길을 찾아갈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알고 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그 길을 좀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